자, 오늘 수용도 오늘 마지막 기차 수업인 친구가 있는데 다음 주에 오늘 과제가 좀 많이 나갈 거야. 오늘은 일단 과제가 뭐 나갈 거냐면 뭐 원래대로 나가는 4회차 과제가 있고 시장 종류 잉여까지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단원짜리 일단 40문제짜리 한번 복습해보라고 이제 일단 40문제 풀어보라고 이제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학교에 있는 내신 기출을 모았는데 뭐 여기에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일부 이걸 한 3단계로 쪼개서 줄 거야. 오늘 1회차 나갈 거고 이거 한 7회분? 7회분 정도 나갈 텐데 다음 주에 또 더 많이 줄 거니까 밀리지 말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뭘 보냐면 대망의 2단원이야. 저번에 세금 봤지, 세금. 오늘은 이제 시장을 볼 텐데 시장에서 볼 내용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자, 그런데 처음 봐야할게 바로 시장의 종류부터 보자. 시장의 종류. 자, 일부 학교에서는 이걸 그냥 건너뛴 학교도 있긴 해. 그래도 봐둬야겠지. 자, 시장의 종류는 당연히 시장의 기능. 이거는 그냥 국어 문제로 나올 거야. 뭐 거래 비용 감소, 생산비 절감, 가격 형상을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이걸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보면 될 테고. 시장의 유형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오프, 온라인. 자,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좋아. 안 나와. 중요한 건 두 번째,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종류. 이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겠지. 자, 경쟁 형태에 따라서 시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과점 시장. 그 다음에 독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나중에 저 기말 때 시장 실패라는 걸 배울 텐데 시장 실패는 이 2가지를 시장 실패라고 그래. 이건 2가지는 시장 실패가 아니야. 독점과 과점만 시장 실패라고. 이건 어쨌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경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독점과 과점만 시장 실패야. 자, 그러면 4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4가지는 가장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공급자의 수야. 공급자의 수가 완전 경쟁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반면에 있는 공급자가 소수야. 얘는 공급자가 only one이야. 자, 이게 기본적인 구분 기준이고 자, 그럼 이 2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많이 없는 시장이야. 가령 어떤 거냐면 과거의 쌀 시장. 지금이야 쌀은 뭐 오대산 쌀, 유기농 쌀 뭐 되게 다양하잖아. 근데 과거에는 어디서 생산된 쌀이든 간에 쌀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팔아버렸단 말이야. 즉 상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 자, 이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즉 상품의 품질이 동질인 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 이거는 현실 속에 많이 없는 시장인 거야. 과거의 쌀 시장이 그렇지만 오늘날로 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주식 시장. 오늘날 주식. 자, 주식이 왜 완전 경쟁이냐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해보자고. 이 주식이 상품이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은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든 하나증권에서 판매하든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상품은 동일하잖아. 됐지? 자, 이런 면에서 오늘날은 주식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흔한 건 아니야. 가장 드문 시장이야. 드문 시장. 가장 드물어. 반면에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시장이야. 그래서 총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야.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야. 자,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은 뭐냐? 현실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야. 학원도 뭐 칸다일로, 다원, 뭐 시대 이제 좀 다르잖아. 뭐 팀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형 강의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잖아. 식당도 뭐 레시피가 조금씩 식당마다 다르잖아. 즉 상품의 품질이 조금씩 다른 시장. 이것을 완전 경쟁 시장, 완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즉 그
특화된 레시피만큼은 다른 데서 함부로 못 쓰잖아. 됐지?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장 일상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시장이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시장인데 상품의 질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대부분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대부분의 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럼 과점 시장은 상품의 질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3개, 4개 공급하니까 그럼 얘들이 짬짬이 담합하잖아? 그러면 상품의 질을 통일시킬 수도 있어. 즉 과점은 상품의 질이 동질 또는 이질적이야. 이 정도 구분해 두고 자, 당연히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니까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과점 시장의 오늘날 사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바로 통신사가 여기 SK, LG, 뭐 KT, 그지? 그지? 그 다음에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과점이야. 휴대폰도 삼성, LG 없어졌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저기 애플 그거 있지.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과점이야. 자동차도 뭐 몇 개 안 되잖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뭐 외국차, 뭐 우리 국내 자동차로 보자면 과점이겠지. 항공사도 몇 개 안 되잖아. 자, 이렇게 몇 개 공급자가 없는 게 바로 과점이다. 자, 독점 어떻게 해서 독점? 대표적인 게 전기. 너 전기 어디 거 써, 집에? 한전 쓰지. 혹시 집에서 아버님이 뭐 자전거 페달 돌리시지 않잖아. 응? 야, 빨리 뭐 밥 해라. 뭐 자전거 돌리기 그렇게 않잖아. 그지? 자가발전 안 쓰잖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한전 거 쓰잖아. 한전 거. 독점이야. 전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거 다 독점이라고. 그래서 독점 시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누구나 될 수 있나? 누구나 될 수 있어. 즉 여기는 진입 장벽이 전혀 없다고. 없어. 누구나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어. 쌀 농사 다질 수 있다고. 얘는 진입 장벽이 있나? 얘는 거의 없지만 아주 조금 있어. 즉 누구나 와서 식당 할 수 있지만 그 특화된 레시피는 함부로 못 쓰잖아. 그런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얘는 엄청 많아. 즉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쟤끼리 담합을 해. 카르텔을 맺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 얘는 혼자서 딱 하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러면 가격 확 낮춰버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야. 즉 진입 장벽이 상당히 많다고. 예. 됐지? 자, 그러면 얘는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얘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네. 올해는 내가 쌀값을 한번 올려볼까? 농사 안 지면 쌀값 올라가겠지? 말도 안 돼. 안 되잖아. 즉 공급자는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의 공급자를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래. 가격 수용자라고 그래. 얘는 가격에 아주 조금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자기 특화된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 가격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잖아. 학원도 마찬가지고. 자, 얘는 가격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자, 얘는 독점이니까 혼자서 지멋대로 가격 조절할 수 있겠지. 얘는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그래서 얘는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해요. 프라이스 메이커. 자, 그래서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물건 하나의 가격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일물일가의 원칙이라고 해. 물건 하나의 가격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원칙.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걸 상정하는 거냐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수평. 이게 무슨 얘기냐? 수요 곡선이 수평인 건 완전 경쟁 시장인데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가격에 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가정인 거야. 주어진 사람이 주어진 가격에 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은 이걸 가정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게,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난 거고 추가적인 내용 시험 문제라는 건 딱 여기서 나와. 몇 가지 이제 시장만의 특징이 있어. 자,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그게 바로 뭐야? 담합이 있다고. 담합, 카르텔. 담합은 과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담합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 바로 뭐야? 게임 이론이지.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담합이 깨진다는 거야? 담합이 형성된다는 거야? 맨 처음 게임 이론은 담합이 깨진다는 거야. 너 임마 가격을 같이 올리기로 했어. 근데 한 명이 몰래 가가지고 내가 내리면 나 혼자 다 얻어먹을 수 있겠지. 지금 내리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은 데가 하겠지. 같이 가면서 같이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지, 그치? 근데 이걸 두세 번 반복하잖아? 그러면은 결국 내가 이 약속을 깨면 손해가 크구나. 그래서 담합을 지킨다는 이론이야, 게임 이론이. 어쨌든 담합은 과점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하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 비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어. 비가격 경쟁. 가격 이외의 걸로 경쟁한다라는 거야. 가격 이외의 걸로. 자, 가격 이외의 걸로 경쟁하는 건 두 가지야. 꼭 기억해둬라. 가격 이외의 걸로. 가격 이외의 걸로 경쟁하는 건 비가격 경쟁 요소가 있는데, 비가격 경쟁은 뭐 AS 기한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포장지를 입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영상 핸드폰 가입하면서 뭐 영상을 뭐 동영상을 몇 개 뭐 준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즉 가격 이외의 걸로 경쟁하는 건 두 가지야. 독점적 경쟁과 과점 시장에서 나타난다. 특히 과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자, 항공요금 같은 걸 경쟁 안 하고 얘들은 뭘로 경쟁해? 얘들은 뭐 기내식 같은 거 그런 걸 경쟁하잖아. 그 다음에 통신사도 가격은 다 똑같잖아. 뭘로 통신해? 자, 저희 SK를 쓰시면요, SK 회원, 멤버십 카드를 얼마를 들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영상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 가격 이외의 걸로 경쟁하는 거 두 가지야. 독점적 경쟁과 과점에서는 가격 이외의 걸로 경쟁하더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가격 차별화 정책이 있어. 자, 원래는 가격은 물건 하나의 가격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다르게 부과해. 자, 다음 시간에 잉여에서 볼 내용인데 제가 볼게. 만약에 돈을 좀 버는 40대 사람이야. 그러면 핸드폰 요금을 한 10만 원까지 낼 여유가 있어. 한 30대 직장이냐 그러면 핸드폰 요금 한 달에 5만 원까지 낼 여유가 있어.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나는 핸드폰 10,000 원까지만 낼 여유가 있어. 공부해야지. 공신폼이야. 그럼 만약에 자, 수요수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럼 공수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가격이 어디 측정되는 거야? 5만 원 측정되겠지? 그럼 너희들 핸드폰 안 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소비자들은 이만큼을 낼 용의가 있었다고. 왜? 얘는 1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어. 나는 5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어. 근데 둘 다 5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큼 개이득이야? 5만 원 개이득이잖아. 이게 바로 다음에 배울 소비자 잉여거든. 소비자가 얻은 이득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과점이나 독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를 어떻게 다 뜯어먹지? 자, 이제 40대 돈 버는 사람한테 자, 고객님 핸드폰 요금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하면 데이터 무제한 쓸 수 있고요. 막 이제 뻥튀기 하는 거지. 그리고요 핸드폰 케이스 꽃 달린 핸드폰 케이스예요. 이거 드릴게요. 막 그러단 말이지. 아저씨들은 핸드폰 케이스만 좀 되게 좋아해. 그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케이스 자기가 맞춰 사잖아. 그치? 핸드폰 케이스 되게 좋아해. 그치? 그러면 이제 10만 원 까짓 거 10만 원 쓴단 말이지. 그래서 아저씨들을 위한 10만 원짜리 요금제. 그 다음에 30대를 위한 5만 원짜리 요금제. 그 다음에 너희들 이리 와. 야, 10,000 원짜리 요금제. 딱 쓰라는 거지. 즉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요 높이만큼은 소비자가 다 이득 챙겨갈 수 있었거든? 그런데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는 거야. 얘들한테는 이만큼의 요금제. 얘들은 이만큼 요금제. 또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요금제. 다르게 각각 부과해.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쪽쪽 다 뽑아간다는 얘기인 것이지. 이걸 이름하여 가격 차별화 정책이라고 그래. 가격을 소비자에 따라서 달리 부과해가지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 챙겨가더라 이 얘기야. 가격 차별화 정책. 오케이? 가격 차별화 정책은 과점과 독점에서만 이루어지더라. 그치? 가격 차별화 정책. 너희들 보면 그 영화에서도 뭐가 있어? 조조 할인. 그것도 가격 차별화 정책이야. 소위
아침에 돈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주말 요금은 항공요금 엄청 비싸지. 그 다음에 주중에는 되게 싸단 말이야. 그것도 다 가격 차별화 정책이야. 달리 부과해가지고 소비자의 이득을 주머니를 탈탈 터는 거야. 자, 이러한 시장의 종류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외에 뭐 독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학교별에 따라서 나오는 학교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기 때문에 패스할게. 자, 54페이지 바로 수요 공급 보자. 수요 공급. 시장의 종류는 딱 이 정도만 보면 대부분 맞추는데 큰 문제 없을 거야. 미리 줄게. 혹시라도 시험도 아니라서 중간에 피곤하다고 가고 싶을 것 같아. 줄게. 자, 이제 뭘 보냐면 수요하고 수요량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요량, 수요. 일상에서 우리 섞어서 쓰잖아. 섞어서 쓰면 안 돼. 이제는 수요량은 말 그대로 특정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야, 양. 수요는 모든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욕구야. 또는 모든 가격에서의 수요량 이거야.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만약에 나의 콜라에 대한 나의 마음이야. 나는 콜라를 500원일 때는 하나를 사 먹을 거야. 400원일 때는 2개, 300원일 때는 3개, 200원일 때는 4개, 100원일 때는 5개를 사 먹는다 해보자. 그럼 X축은 뭐야? 가격이야, 가격. Y축 특정 가격 500원이라는 특정 가격일 때 사고자 하는 양 1개. 이 1개가 바로 수요량이라고. 1개가. 400원일 때 이 특정 가격에서의 사고자 하는 양, 요때 이 2개가 수요량이라고. 즉 수요량은 뭘로 표시되는 개념인 거야? 숫자로 표시되는 거야. 숫자로. 됐니? 즉 이거는 점이야, 점. 숫자로 표시되는 거야. 숫자로. 반면에 수요는 여기는 모든 가격이 있겠지. 모든 가격. 500원, 499원, 498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즉 여기도 그러면 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즉 모든 가격대에서 사고자 하는 욕구거든. 즉 모든 가격에서의 수요량을 다 연결한 것, 이게 바로 수요라고. 그러면 수요량은 숫자로 표시되지만 수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수요량은 점으로 표시되지만 이거는 뭘로 표시된다고? 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선으로. 즉 이 수요량을 다 연결한 게 이게 바로 수요라고. 수요는 선이고 수요량은 점인 거야. 점. 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얘기하는 수요의 법칙이라 함은 가격이 오르면 조금 사고 가격이 내리면 많이 사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거라고. 꼭 기억해도 함정 많이 나온다. 가격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틀려. 수요가 반비례한다. 틀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수요 법칙이라고. 됐니?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원칙이고 이걸 그래프로 설명한 이론이 바로 수요 곡선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수요량과 수요, 즉 여기 X축이 바로 수요량인 거야. 수요량.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요는 우하향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게 원칙이야. 그치? 근데 예외적인 게 있나? 예외적인 게 있다고. 예외적인 걸 잠깐 볼까? 원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잖아.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 이거를? 베블렌 효과라고 하지. 그렇지? 그리고 원래는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해야 정상이야. 근데 가격이 내렸는데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것을 학교에 따라서 배운 학교 있고 안 배운 학교 있을 거야.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거를 기펜제라고 해. 기펜제. 기펜제는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졌는데 소비를 왜 줄이는지 와. 이거를 기펜제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주식이 감자야. 감자를 5일 먹고 스테이크를 이틀 먹어. 근데 감자 가격이 내렸어. 가격이 내리면 감자를 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가격이 내리니까 나 부자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크 한 3일 먹고 감자를 오히려 4일만 먹더라는 거야. 됐냐 무슨 얘기지? 이거를 기펜제라고 하더라. 구분해야 하는 건 나중에 열등제하고 가지고 구분해야 돼. 열등제. 기펜제는 가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제하고 성격이 다른 게 기펜제야. 열등제는 기준이 바로 소득이고 소득은 조금 이따 확인할게. 기펜제는 열등제의 한 종류야. 자, 그러면 아까 예외 또 있었어. 이런 게 있었지. 이거는 수요옥선 수평이라는 것은 어느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옥선 예외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나? 이런 거 수요옥선이 수직인 경우 뭐야 이거? 완전 중독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너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시켜. 담배 중독되어 있어. 절대 못 끊어. 칼에 목이라도 못 끊어. 공짜일 때도 하루에 한 갑 펴야 돼. 담배값이 1000만원이어도 한 갑 펴야 돼. 완전 중독되어 있는 경우는 완전 수직이야. 됐어? 그래서 수요옥선에 예외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유의해야 할 게 있어. 항상 경제 문제는 단서 조항이 붙거든. 단, 수요 법칙을 따르고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은 수요 우하향, 공급 우상향 해놓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그런 단서 조항이 없다.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은 딴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수요가 수직일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단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풀라고. 단서 조항이 있으면 우하향, 우상향 한다면 문제 풀고 없으면 수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풀라고. 됐지? 자, 수요 법칙에 예외받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어떤 A라는 사회가 있어. A 사회야. 근데 이 A 사회에는 갑과 을밖에 없어. 갑과 을만 있는 A 사회야. 그런데 이제 갑의 콜라에 대한 수요옥선은 길이가 급경사야. 그 다음에 을의 콜라에 대한 수요옥선은 완만해. 완만해. 자, 그러면 A 사회의 콜라의 수요옥선은 이거보다 완만할까 급할까? 이거보다 완만해지겠지. 그럼 이거보다는 완만할까 급할까? 이거보다 급하다고? 아니지. 이거보다도 완만한 거야. 이거보다도 완만하고 이거보다도 완만하겠지. 왜냐하면 수요옥선은 수평합이라고. 합해보자 한번. 자, 여기다가 이만큼 합해볼까? 이만큼 합해지겠지. 그럼 여기다가 또 이만큼 합하면 더 합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수평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더 완만해지지 않겠어? 이해했냐 무슨 얘기지? 즉, 두 명만 있는 사회 집단의 수요옥선은 이거보다 더 완만해진다고. 논리적으로 이해가니? 만약에 여기가 500원일 때 5명, 그 다음에 300원일 때 6명이라 하자. 5명, 6명. 여기에 5명. 그 다음에 여기일 때 15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 가격일 때 얼마? 10명.
여기 몇 명? 21명일 거 아니야. 더 완만해지지. 됐니?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지. 갑의 수요수의 수직이야. 얘하고 얘밖에 없어. 그러면 기울기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수평 이동하겠지. 이해가니? 자, 일부 학교에서 영도에서 나왔나 아니면 중산에서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그래프, 요 두 개의 식을 제시해주고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의 일반식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풀어볼게. 방식만 알려줄게. 얘 식을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 뭐 500이라 하자. 얘를 y는 기울기가 만만하니까 마이너스 뭐 2분의 1x 뭐 200이라 해보자. 그랬을 때 A 사회의 수요곡선 공식 구하는 거. 이거는 수평합이라고 특정 가격일 때의 수요량을 더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이걸 뭐에 가서 정리해? x에 관해서 정리를 해. 소문자 x.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y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얼마 될 거야. 그치? 여기도 x 얼마 될까? 마이너스 2y 얼마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합친 값 대문자 x 쓰면 돼. 그냥 x 합쳐가지고.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 뭐 y 얼마가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이거보다도 완만하고 이거보다도 완만하다고.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다고. 이거는 아마 애들 다 힘들어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나중에 일부 중산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가격에 얼마큼 민감하냐 이 정도야. 민감하냐. 자, 얘는 가격에 민감하냐 둔감하냐? 응? 둔감하지. 왜? 얘는 가격이 내렸어. 근데 수요량을 조금밖에 안 증가시켜. 얘는 되게 민감하지. 가격을 냈더니만 수요를 엄청 많이 변화시켰네. 즉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이 민감한 거야. 기울기가 극경사할수록 가격이 둔감한 거라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보다 사회 전체가 가격에 민감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야. 개인은 만약에 너네 아버님이 콩나물가 500원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콩나물가 500원 오른 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물가에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자,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 전체의 수요곡선 뭘 의미하는지 이것도 아마 시특에도 있고 학교에도 이제 배운 학교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프에 다 있을 거야. 중대도 배우고 피문도 배워 이거.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봤어.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볼 거야.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수요량이 만약에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뭐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야. 그지? 수요량이 뭐 두 개였다가 세 개가 되는 이유는 뭐야?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야. 즉 여기 있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고? 그 재화의 가격밖에 없다고. 가격의 변화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원인인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 점의 이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수요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써.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이동이고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야. 됐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네. 이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 나의 콜라의 수요 곡선을 해보자. 근데 이제 소득이 2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난 이제 500원일 때 하나 먹었는데 이제 500원이지만 2개 먹어야지. 400원이지만 3개 먹어야지. 300원이지만 4개 먹어야지. 즉 모든 가격대에서의 수요량이 다 증가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해. 오른쪽으로 변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변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거야. 감소.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 꺼야 되겠다. 앞에